오늘부터 이제 한국 공론 포럼 원래 포럼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론장을 위한 성찰과 전환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매월 두 번째 주 토요일 저녁 7시에 이제 원래 포럼을 하는데요. 자,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향후에 할 것들에 대한 이렇게 총괄이라고 하는 말은 안 맞는 것 같고, 이렇게 안내 뭐 그 정도로 생각을, 문제의식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자, 우리 사회가 지금 변화의 한가운데 있고, 다양한 운동이 진행이 되면서 87년 이후 길게는 30여 년, 또 주민자치 측면에서 10여 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고, 성찰을 통해서 무엇을 바꿔야 될지를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네. 뭐 변화를 우리가 실감하고 있잖아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챗 GPT까지 나와가지고 도대체 이게 지식사회 자체가 붕괴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정도인데, 새로운 문제와 과제가 출현하고 있지만 경제 양극화를 넘어서서 정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우리 사회 대립과 갈등이 오히려 심화되고 있습니다. AI로 대표되는 기술혁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노동의 가치와 생존이 위협받고 있고, 인구 절벽, 지방 소멸, 기후위기, 생명위기, 생태계 위기, 뭐 이런 끝없는 위기들이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개인화와 사적 자유는 확대되었지만 책임과 위험 역시 오롯이 개인의 몫으로 남아서 사회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삶은 위태롭기만 되어가고 있습니다. 삶의 기반과 조건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지만, 위기에 대처하는 국가 역량은 굉장히 초라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현실에 대한 불만이 타인에 대한 혐오와 사회에 대한 분노, 탈진실로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87년 이후에 우리는 시민사회, 시민운동, 시민단체를 구성하면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단계에 이르렀고, 어, 그러면서 이제 시민 운동이 또 한편으로는 정치화되고, 시민 없는 시민운동에 대한 비판이 일고, 그 대안으로 풀뿌리 주민자치운동이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민운동이 정치적 편향성을 극복하지 못하면서 시민의 신뢰를 상실하고, 풀뿌리 자치운동 역시 경제 중심의 자족적인 운동에 그치고 말았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진보적 리더십, 뭐 대표적으로 박원순 시장을 얘기할 수 있겠죠. 진보적 리더십에 의해서 민간 협치가 활성화되고, 시민단체, 시민운동이 민간 협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지만, 정치적 리더십이 변경되면서 협치는 축소되고, 협치를 통해 시민사회가 행정에 포섭되고 위축되었다는 부정적인 평가 역시 적지 않습니다.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시민운동, 풀뿌리운동, 협치운동 등이 등락을 거듭해왔지만, 시민은 여전히 통치 대상에 머물고 있고, 삶과 직결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지연되고, 그 위에 새로운 위기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회고와 성찰이 필요하고, 시민주권, 생활민주주의, 시민 역량 강화를 끊임없이 얘기해 왔지만 정작 놓치고 있었던 것은 없는지, 우리 인식 태도 관행에서 개선할 점은 없는지 봐야 될 시간인 것 같고요. 전환이 필요합니다. 전환은 영어로 트랜스포메이션인데, 트랜스는 바꾼다는 뜻이고, 폼은 말 그대로 틀이라는 뜻이잖아요. 틀을 바꾸는 것을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전환이라고 얘기하죠. 성찰을 통해서 과거와 단절해야 될 점을 찾아내고, 상상력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새롭게 구성하는 것.
그 점에 있어서는 공론장 운동 역시 예외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론장의 개념과 차원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뭐 너무 많이 들어오긴 했지만 또 처음 듣는 분도 계셔서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문제를 다루는 생활 공간이다 이렇게 아주 압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공론장이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문제를 토론하고 논의하고 해결을 모색하는 공간이죠. 또 공론장을 통해서 내부의 다양성과 차이를 발견하고 상호 이해와 공감을 형성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또 공론장 논의 결과를 통해서 기존 질서, 법이나 제도와의 차이를 발견하고 어, 행정기관, 국가기관과 담론을 통해서 주민 권력을 형성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즉 공론장 논의를 통해서 민주주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공론장에는 사실은 다양한 차원과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누가 학술적으로 정리한 건 아닌데 제가 이렇게 오랜 동안 이렇게 고민을 하고 관찰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적 차원에서 공론장을 이해하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국가유지와 보전 측면에서 접근을 합니다. 국가가 주로 주도하는 공론화, 국가 의제를 중심으로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민을 동원해서 다수결로 표결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일 처음에는 좀 사람들이 신기했지만 효능감이 저하되고 새로운 갈등이 출현하고 참여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대상이 선거 공약이나 갈등이 첨예한 정책 사안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회학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국가, 시장, 시민, 사회 간의 세력 균형, 권력 관계의 측면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이런 차원의 공론장도 있죠. 그래서 국가, 시장, 시민사회의 속성을 중요시 여기고 사회 변동에 따른 속성의 변화를 주목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력 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 시민사회의 취약성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측면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법과 제도의 개선에 주목을 하고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관계, 절차적 분배적 공정성, 합리적 이성, 논의와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하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사회적인 차원을 확장하면서 인문학적인 차원으로 진입해 갈 것인가, 공론장을 심화시켜 갈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의 가치와 판단을 형성해온 우리의 정신과 문화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공론장은 사람이 만드는 거죠. 그래서 공론장은 어,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역사와 사회적인 배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또 나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인식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또 가족과 공동체라고 하는 친밀 공간에 대한 또 인식의 변화 역시 굉장히 중요하고 인문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회학적인 권력과는 또 다른 차원으로 삶의 질과 행복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과 상호 신뢰, 상상력과 감성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삶과 직결된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측면에서 이제 공론장의 차원을 조금 더 실천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 우리가 뭐 퍼실리테이션을 배우고 싶고 그다음에 공론장 설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뭐 이렇게 시작을 되게 하죠. 어, 공론화라고 하는 것을 도구적 기능적인 차원에서 보통 접근하게 됩니다. 어, 공론장의 목적이 그래서 정치적 명분과 갈등 상황에서의 책임을 어떻게 회피할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되게 이제 접근을 하게 되고요. 공론장의 특징으로는 기술의 정교함, 매뉴얼, 그다음에 주로 행정에 의한 자원 배분, 뭐 대표적으로 참여예산제 같은 것을 들 수 있죠. 또
공공기관에서 정책 참여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방법으로 공론화라고 하는 용어를 주로 사용해 왔고, 주로 다수결 방식에 의한 토론 과정을 배치를 해왔습니다. 네, 다음. 음. 그런가 하면 이제 그 제도적 절차적 차원의 공론장이 있죠. 국가 권력을 어떻게 통제하면서 기본권, 보편적인 권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민주적 정당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이 중요한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공론장의 특징을 살펴보면 민주적 정당성을 중요시 여기고, 시민 권력 차원에서 국가에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냐, 또 시민 권력에 의해서 국가 권력을 어떻게 견제하고 통제할 것이냐, 시민사회의 요구를 관철할 것이냐, 집단적인 파워를 중시하고 시민의 무라된 힘, 집회나 시위 같은 것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또 이를 통해서 법적 제도적 권리를 획득하는 것이고, 어, 예, 시민의 힘을 모아서 국가적인 과제, 공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찰적 차원입니다. 예, 인문학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삶의 질과 시민의 역량, 또 국가, 시장, 시민 간의 힘의 균형, 관계의 질적인 측면을 중요시 여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삶의 문제에 대한 주체적인 해결을 중시하고, 시민사회 내부의 차이와 다양성에 착목하게 됩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에 의해서, 합리성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성을 중요시 여기고 친밀성과 공공성을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고민하게 되고, 상호 주관성을 중시 여깁니다. 또한 문화와 우리들의 습관, 습속, 우리들의 내부 정신과 내면이라고 하는 것까지를 들여다보고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장에서는 우리들이 직면한 현실과 공론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거창한 얘기 같지만 어, 핵심적인 것은 뭐 이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현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다양한 위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삶의 위기, 그다음에 극심한 경쟁과 자원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예. 그런데 이제 공적 문제 해결 역량, 우리가 이제 오랜 동안 국가 중심 사회에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부국강병이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은 그것을 신뢰를 하면서 역량을 이제 모아줬는데,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이 날개를 달면서 자본과 시장에 의해서 비해서 국가 역할이 오히려 상대화되고 국민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고, 제의제에 대한 효능감은 점점 낮아지고 정치적 팬덤과 포퓰리즘, 정치적인 무관심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지연 방치되고 국가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높아지고 사회적 혼란은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 의한 공적 문제 해결의 한계가 온 거라고 할 수밖에 없죠. 결국 협력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가를 구성하는 국가, 또 시장, 또 시민사회 간의 협력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런 위기를 관리하고 또 극복하는 힘을 형성해 내야 되죠. 그러자면 국가에 의한 일방적인 주도도 국민의 자발적인 개별적인 노력만으로도 우리들이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기는 어렵고, 국가와 시민사회 간의 협력의 필요성에 누구도 부정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협치, 거버넌스에 대해서 강한 요청이 발생하게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다음 페이지. 예. 그런데 여러분, 협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협치를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을 경험했고,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에 대해서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잘 우리가 고민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민사회 요구의 현실화라는 기대로 출발을 했지만 그 결과는 그렇게 유쾌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시민의 협치를 통해서 겉에서 보이지 않던 국가 권력의 속살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행정 업무에 대한 시민사회의 낮은 역량을 확인하게 되었고 행정의 요구에 끌려다니는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행정이 시민사회 요구를 내부화하고 행정 역량을 키우는 계기로 활용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시민사회의 재정적 의존성이 심화되고 시민사회 역량은 오히려 위축된 측면이 있습니다. 경쟁에 기반한 사업 방식으로 시민사회 네트워크가 오히려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한 측면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협치를 통해서 시민사회가 성장하는 계기를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의 속살을 확인하면서 시민사회의 한계와 과제를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죠. 이거 외에도 뭐 긍정적인 측면도 굉장히 많죠. 경험 자체가 갖고 있는 측면도 있고요. 또 많은 정책들이 현실화된, 또 우리들이 부족했던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측면을 긍정적인 측면이 압도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네, 다음 페이지. 네, 넘겨주세요.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저는 몇 가지로 압축을 해서 보면 우리가 국가기관, 핵심적으로 뭐 행정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죠. 국가기관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국가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라기보다는 국가는 권력기관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여집니다. 행정기관은 서비스 기관이기 전에 행정 권력을 갖고 집행하는 기관, 권력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서로의 차이를 현실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국가기관의 존립 목적은 공적 과제의 효율적인 배분과 정치적, 행정적 책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기관이 작동하는 원리와 방식과 시민사회가 작동하는 원리와 방식은 근원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시민사회는 다양성과 차이에 기반하고 자발성과 자율성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개가 전혀 이질적인 것이 마주친 거죠. 그러면서 예, 서로에 대한 오히려 이제 이렇게 충격, 충돌 이런 것이 이제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협치의 기본이 뭔지를 우리는 몰랐던 것 같아요. 협치가 뭔지 처음 해봤으니까. 민주적 리더십에 지나치게 의존했죠. 박원순이 있음으로써 협치가 전면적으로 발생했던 거잖아요. 예를 들면 협치의 핵심인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협치라고 하는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상호 주관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운영 방식과 체계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것이 협치의 핵심인데 사업 정책 중심으로 진행됐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행정 내부로 그라운드가 행정 내부에 설치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시민사회가 갖고 있는 아까 자발성이라든지 자율성이라든지 시민사회가 갖고 있는 특성과 장점이 부각되기보다는 행정 내부로 포섭되면서 행정 능력에 행정을 안 해봤으니까 못하는 건 당연하죠.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종속적인 관계가 형성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민사회 내부의 목소리가 결집하지 못했다. 오히려 공모와 위탁 등 경쟁적인 방식을 채택하면서 협력적인 네트워크가 약화되고 권력에 대한 그 견제 능력이 상실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몇 가지 교훈을 좀 정리하자면 국가와 시민사회 간의 관계의 양과 질은 권력균형 여부에 달려있다. 권력에 관한 개념이 없이는 제대로 된
거버넌스는 불가능하다. 국가기관은 시민사회보다 월등한 권력 유지와 활용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행정 권력은요, 1960년대 이후에 관료제가 정착한 이후에 끊임없이 자신들을 갈고 닦고 권력을 유지하고 지속하기 위한 훈련을 계속해 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에 반해서 시민사회는 이제 걸음마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협치의 핵심은 운영 방식과 체계의 구축인데, 이는 시민 역량의 크기에 의존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민사회가 자체 역량이 있을 때 운영 방식과 체계에 합의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공공사업과 서비스 제공, 예산 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행정 프레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 중심, 그다음에 그 사업에 수반되는 예산 집행, 또 그 공모와 또 뭐 이렇게 이런 방식은 전형적인 행정 내부의 프레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시민사회는 삶의 기반에서 자신의 요구를 스스로 결집할 수 있어야 되고, 시민사회의 요구와 역량을 고려한 주관적이고 선택적인 협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치적 리더십을 믿고 시민사회가 전면적으로 결합한 것이 가장 큰 패착이었다. 역량을 고려해서 주관적이고 선택적인 관계를 상호 주관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협치가 이루어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상호 견제와 침투 협력 협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 역량의 강화가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공론장 운동의 가치와 차별성에 대해서 이것도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우리가 이제 산업사회를 지났죠. 네, 산업사회에서는 다음 페이지. 산업사회는 노동과 자본이 기본적인 것이고, 시민의 물질적인 욕구를 통해서 욕구가 중요하고, 복지를 통해서 이걸 달성하고자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투표와 다수결에 의해서 이제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를 하게 됐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이 부분이 확보됐다고 볼 수가 있죠. 절차적 정당성과 대의제, 정당 정치를 통해서 시민 기본권을 확보해 왔고, 또 비공식 대의기구로서 엘리트 중심의 시민운동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이미 이제 산업사회를 지나서 디지털 정보사회가 되었죠. 노동과 자본이 내적으로 분화가 됐잖아요. 노동 내부에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또 자본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기술과 자본의 거대한 결합으로 부의 근원, 국가이 바뀌면서 국가 권력이 상대화됐고, 복지는 점점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가족과 사회 구성이 다양화되고 다층화되고 있고, 또 삶의 질을 중요시 여기고 비물질적인 요구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양성과 차이를 국가가 관리하지 못하면서 다양한 갈등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책의 품질이라고 하는 것이 산업사회의 머릿속 다수결로 안 되는 거죠. 다양성과 차이에 기반한 사회는 내용의 구체성과 현실성, 사회적 수용성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대의제와 정당 정치 한계가 노정이 되면서 협치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가주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국가와 시민사회 간의 상호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선택적인 협력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 페이지.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공론장 운동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또 단원 운동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를 조금 핵심적인 내용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론장 운동은 삶의 현장에서 삶의 주체들에 의한 운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트와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극복할 수 있는 대안운동이고, 삶의 구체성과 현실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운동이고, 가치와 이념에 앞서서 삶의 문제를 중심에 두는 운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양성과 차이가 배제의 논리가 아니라 다양성과 차이 자체가 에너지가 되는 운동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일성에 의한 폭력에 저항하는 운동이고, 다양성과 차이가 논의의 심도를 결정하는 원료가 되는, 에너지가 되는 운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발성과 자율성, 창의성이 기반이 되는 운동입니다. 참여 주체, 모임의 형태, 운동 방식을 참여자 스스로 결정하게 되고요. 자기 통치 방식, 우리가 뭐 그라운드 룰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우리 참여자 자신이 지켜야 될 룰을 창의적으로 형성하는 운동이고, 결과에 대한 책임감은 우리가 모임을 얼마만큼 정성 들여서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그 논의가 개방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하고 얼마만큼 심도 있게 논의하느냐에 따라서 그 논의 결과에 대한 책임감이 발생하는 자율적인 운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그렇다고 그 공론장 운동은 자족적인 운동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국가 권력과 시민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이 중요한 상황에서 시민 권력을 형성하는 권력 형성 운동이 돼야 됩니다. 이게 경제주의에 매몰되었었던 풀뿌리 주민자치 운동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운동, 이래야만 되는 거죠. 자족적이고 경제주의적인 정치라고 하는 측면을, 이제 우리가 정치인들이 하는 걸 정치라고 하면 우리 삶 속에서 권력의 시민 권력을 형성하는 것을 정치적인 것,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시민 권력을 형성하는 운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민에 의한 통제는 시민 스스로 권력의 주체가 될 때 가능한 것이고, 시민의 결집된 뜻과 의지는 국가 권력과의 기량적 관계, 우리가 국가 권력을 부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가 권력과의 균형과 견제가 있을 때 국가도 건강해지고 시민사회도 건강해질 수 있는 거죠. 담론투쟁은 불가피한 거죠. 담론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더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느냐, 그 논의의 수준과 정당성이 탁월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경쟁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론장을 통한 상호 이해와 공감이 시민 권력 형성의 원천이라고 보여요. 우리는 사적 자유를 절대시하고 경제적 자유를 모든 자유라고 얘기하는 자유지상주의는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다양성과 차이에 기반한 사회에서 여전히 동일성에 함몰된 전체주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수용할 수 없죠. 그리고 우리가 내린 그 공론장을 통해서 나온 내용 역시도 언제든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열린 공공성을 추구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제 4장인데요. 이것도 간단하게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찰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성찰은 이제 조금 더 권력 관계의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 공론장을 형성하는 우리 주민들의 삶과 역사에 대한 이해에 기반할 때 보다 더 의미 있는 공론장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우리 생각과 판단을 형성해온 역사와 문화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 그다음에 공론장 현장에서 공론장이 또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내용을 꼼꼼하게 살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과 같이 만들어 가야 될 내용이기도 한데요. 제가 이렇게 이제 공론장을 이렇게 쭉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만들고 또 노력을 하면서 저는 그 대략 한 6가지 정도의 우리들이 극복해야 될 과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실천을 통해서 만들어 가야 될 내용들이기도 해요. 대충 제목부터 말씀드리면 국가 의존적이고 엘리트 중심적인 음, 태도. 그다음에 이제 빈약한 논의 경험과 능력. 그다음에 가족 중심적인 문제 해결. 그다음에 행정 중심적인 문제 의식. 또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배타적 태도, 또 학연, 혈연, 지연 등 연고주의. 저는 이렇게 한 6가지 정도로 우리가 공론장을 만들어 가는데 극복해야 될 또는 넘어서야 될 핵심적인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어, 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씩 하나씩 핵심적인 내용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그 머리에 국가 의존적이고 엘리트 중심적인 사고, 또 관행 습속이 있고, 그건 굉장히 내면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따지고 들어가면 시민이 아닌 외세와 엘리트들에 의해서 우리 국가가 만들어졌죠.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번호 달린 국민들이 됐잖아요. 국가 주도의 이념, 민족주의, 반공주의에 기반한 산업화, 민주화 운동 역시도 권위주의 청산을 통해서 민주 국가를 건설한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시민운동 역시도요, 헌법적 가치, 국가 정책을 민주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시민운동까지도 국가주의의 그 자장 안에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 마을 만들기 역시도요, 상당한 정도는 지방분권, 민주적 시민적 엘리트들에 의해서 주도되었습니다. 그 주도되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냐?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국가가 주도했기 때문에 잘못된 거냐? 그게 아니고 이제는 이걸 극복해야 될 때가 됐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를. 이게 장기간의 동원 체제, 투표 외에는 공적 과제에 참여한 경험이 우리는 거의 없죠. 그리고 모든 공적 과제를 읍면동까지 행정 권력 혹은 관변 단체가 주도해온 역사를 우리는 갖고 있고 그런 것들이 상당한 정도 내면화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국가 행정이 나서고 또 행정이 나서고 예산이 수반돼서 사업을 진행하는 대표적으로 관변단체가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가장 보편화된 모습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빈약한 논의 경험과 능력이죠. 이거 역시도 왜 우리는 이렇게 공론장에서 논의가 이렇게 매끄럽게 되지 못할까? 매끄럽게 되는 것이 좋다는 의미는 아닌데 이게 막 이렇게 그 공론장에서 막 큰 소리 치기도 하고 또 나가기도 하고 뭐 또 공론장을 어떻게 구성해서 운영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이런데 저는 그거는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통사회라고 하는 것은 신분에 의한 수직적인 위계에 기반한 사회였었고 모든 의사결정은 통치자 또는 행정 권력이 장악한 상태였었죠. 권위주의 체제에서 국민은 그냥 동원 대상이고 민주화 이후에도 참여 대상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언제든지 발언하는 자와 발언할 수 없는 자로 구분된 문화 속에서 살았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읍면동까지 행정 권력이 장악을 하고 국민은 국가가 정하는 내용을 그냥 수용하는 수용체로서 대부분 살아왔죠. 그러다 보니까 회의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회의를 어떻게 조정하는지 이런 능력이 빈약한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 당연한 귀결이라고까지 얘기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가족 중심적인 문제 해결입니다. 이 논의 이 테이블에서 우리 의식을 굉장히 크게 좌우하는 부분인데요. 국가는 국가 과제에 집중하고 삶의 문제는 그냥 개인이 알아서 처리하는 개인 복지 이 시대를 우리는 오랫동안 지내왔습니다. 사회는 빈약하고 믿을 건 가족밖에 없다라고 하는 의식이 우리 머리 속까지 굉장히 깊이 박혀 있죠. 믿을 건 가족밖에 없다. 모든 관심과 에너지는 가족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투입해 오고 대표적인 것이 교육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로 표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공론장에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여전히 미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이거는 여러분들도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고민을 하는데 이걸 같이 고민을 나눴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뭐냐면 제가 이제 그 TV 프로그램 중에 옛날에 했던 프로그램 중에 서세원이 했던 장수만세라는 웃긴 프로그램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뭐 7, 80 먹은 분들이 이렇게 이제 나오셔가지고 엉뚱한 얘기 하시고 하는 거를 이제 보고 이제 낄낄거리는 그러면서 이제 퀴즈도 내고 그러는데 뭐 한 10여 년 넘었을 거예요. 근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 참 묘한 현상을 발견해요. 저는 장수만세 프로그램을 보면 이제 질문을 하거든요. 퀴즈를 내는데 사람들이 그 있잖아 아침에 맨날마다 나오던 음악 새벽경 훈련대 금방 알아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당시에 국가가 만들어진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아요. 그 10월 유신이지 뭐 이런 거 잘 알아요. 그리고 가족 관계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젬병이에요. 느낌이 오시나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사고 체계가 굉장히 행정 중심적인 의식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전통사에서 백성은 그냥 물질 생산의 주체죠. 항산의 주체이고 국가의 일은 관리가 전담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서구의 관료 테크노콜라트하고 우리 관료하고 어떻게 같은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굉장히 달라요. 서구의 관료는요 의회에 의해서 탄생한 거예요. 의회 통제하에 있는 거죠. 의회가 먼저 만들어졌잖아요. 우리 관료는 하나의 신분질서이고 또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는 이데올로그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관료제는 서양의 통제 가능한 관료가 아니죠. 이 백성의 의식과 문화를 전일적으로 지배해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죠. 경복궁에 가면은 훈계석이 9품까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는 9급까지 공무원이 있잖아요. 방상관이 있는 것처럼 지금도 5급 이상 공무원한테만 관료라고 하는 이름을 관이라는 이름을 붙이잖아요. 참 그렇죠? 예. 백성의 의식과 문화를 전일적으로 지배해오면서 삶과 의식이 굉장히 분열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백성이면서 국민이면서 삶은 보잘것없고 아무 권리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식은 이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굉장히 선비의식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도덕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삶은 정말로 굉장히 보잘것없고 빈약하게 살아가면서도 이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결정한 경험이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죠. 마을 만들기, 주민자치 등 논의 기회가 주어져도요,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발굴하지 못해요. 여러분, 마을자치나 참여예산이라든가 이런 거 자세히 들여다봐요. 거기서 하는 사업들. 꽃길 가꾸고, 그 다음에 등 달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정비하고. 그게 전부 있잖아요. 행정이 하는 일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삶이 불행한가요? 또는 그런 것들을 하면 우리 삶이 행복해지나요? 우리 삶을 결정하는 내용들이 등 달고 그 이렇게 그런 서비스가 나아지면 우리 삶이 더 나아지나요? 저는 대부분의 그 지금 자치운동, 마을 만들기 운동이 하는 많은 사업들이 주민의 실제적인 요구가 담겨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스스로 논의를 형성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무엇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확인해 보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삶의 실제적인 내용을 논의를 통해서 형성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슬프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주민자치회가 했던 거 있잖아요. 다 행정이 회수해 가지고 직권으로 할 수 있어요. 직영으로 다 돌릴 수 있대요. 그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의 의식이 얼마만큼 행정 중심적으로 편향돼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봅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 예.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배타적 태도. 이거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많이 쓰지만 실제로 차이를 인정하고 감내할 수 있는 내성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역시 이렇게 그 차이와 다양성의 의미를 도덕적인 차원으로 인식하고 현실적인 효능감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고요. 여전히 동일성에 대한 강한 추구가 존재하죠. 그리고 다면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은 소각장 문제라면 소각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너무나도 천차만별로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전부 합쳐가지고 옳고 옳음과 그름, 찬성과 반대, 내 편과 네 편으로 단순화해 버려요. 그렇게 단순화해 버리면 너무나 많은 논의의 가능성, 창발성이 그냥 사라지게 되는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가능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성과 차이를 기반으로 해서 형성되는 것인데 그 자체를 포착하지 못하거나 포착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동일성으로 다시 묶는 이런 오류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너무 잘 아시는 거지만 혈연, 학연, 지연 등 연고주의가 여전히 우리 사회를 굉장히 많이 지배하죠. 특히 이 학연 같은 거 이걸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동일성으로 환원시키는 것이거든요. 동일한 사람들끼리. 근데 사회는 다양성과 차이에 기반한 사회인데 동일성에 대한 집착은 결국 어떻게 되나요? 이것은 섹트화를 시키는 것이고 결국은 어 다양성과 차이에 대한 차이가 갖는 에너지를 스스로 소진시키면서 분파를 형성하게 되고 그 분파의 이익에 사람들이 목을 걸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봤어요? 요즘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도 한데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혐오와 동전의 양면과 같은 얘기다. 거기서 말하는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심패시스라고 하는 것이 동일한 사람들과의 내면적인 공감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바깥 집단에 대해서는 오히려 배제하게 되고 자기 내부를 강화시키면 강화질수록 내부의 공감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밖을 향해서는 혐오의 감정이 오히려 강화되는 거죠. 공감은 열린 공감일 때만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장인데요. 시민사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는 자율성과 공공성, 친밀성을 강화하는 노력을 이제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 자율성인데요. 이건 이제 질문들로 다음 페이지. 이건 질문들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율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민과 시민이 자신의 삶의 문제에 어떻게 관심을 갖게 할 것인가? 우리 삶에 관심이 있는 것 같지만 삶에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또 개인적인 것과 함께할 문제에 대한 분별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 문제가 내 혼자서 열심히 일한다고 풀릴 문제인지 아니면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만 풀릴 것인지에 대한 분별력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공론장 참여의 자발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또 자율적 운영에 필요한 그라운드 룰, 규칙 제정. 우리는 헌법을 시민에 의해서 국가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룰을 만들지를 몰라요. 공론장을 운영하고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룰이 필요하잖아요. 한 국가가 헌법이 필요하듯이 작은 모임을 구성해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룰이 필요한데 우리는 룰을 만들지를 몰라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심각한 문제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민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시민사회만 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행정과도 만나야 되고 국가하고도 기량적 관계. 한 측면으로는 협력하고 또 한 측면으로는 경쟁하고 또 자극하고 서로 견제하는, 그러면서 선택적이고 주관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능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또 공론장 내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차이로 인한 갈등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한테 던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공성입니다. 공공성을 우리가 공무원이 일하는 것이 공적인 일이고 시민들이 모여서 하는 일은 사적인 것이 아닌 이유가 자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들의 문제인 것은 다 공적인 문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함께 모였을 때 그것이 그 몇몇 사람들의 이해만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이해를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 소위 합리적인 이성을 어떻게 발현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결국은 다양성과 차이를 어떻게 식별하고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내성을 확보할 것인가, 논쟁을 활성화하되 논쟁이 논의의 질을 심화시키는데 오히려 어떻게 기여하게 할 것인가, 또 논의에 필요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료와 정보를 어떻게 확보하고 제공할 것인가. 합의 가능한 영역과, 여러분 공론장을 합의를 위한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논의를 하는 것은요, 합의가 가능한 영역과 합의가 불가능한 영역을 구분해내는 것이 논의를 하는 이유예요. 어떤 경우에는 합의가 불가능하거나 필요가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공론장 이꼴 합의라고 하는 도식은 굉장히 잘못된 도식이에요. 그거는 국가가 공론화를 해서 결과를 보여주고 수치도 특히 보여줘서 정책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할 때 필요한 것이죠. 시민사회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또 충분한 논의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고 행정기관과 인식의 차이를, 또 해법의 차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차이를 극복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남아 있고요. 세 번째는 친밀성입니다.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이 합리와 이성에 의해서만 작동하는 공간일 수가 없는 거죠. 서구 사람들은 이게 소위 계몽주의 시대 뭐 이런 걸 거치면서 합리와 이성을 굉장히 공론장에서 강조했는데요. 우리는 합리와 이성보다는 오랜 동안 공동체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합리와 이성보다는 확인과 우애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던 전통을 갖고 있는 사회죠. 그리고 그것은 현대에 맞게끔 계승할 필요가, 현실에 맞게끔 계승할 필요가 있는 소중한 정신이라고 봅니다. 공식적인 논의와 특히 이 친밀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공동체를 똑같이 따라할 수는 없죠. 이제는 그런 전통적인 공동체는 거의 사라지는 상황이 있으니까. 그리고 다 아파트 생활을 하고 도시에서 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공동체가 갖고 있었던 sak인과 우애라고 하는 그 정신을 현대화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또 동일성을 확인하는 공감을 넘어서 차이에 대한 열린 태도를 가질 것인가. 그래서 공론장이 깡마른 이성적인 논의, 협상과 이해, 물질적인 나눔을 넘어서서 열정과 축제, 의지를 다지고 확인하는 공간, 즐거운 공간으로 만들어갈 것인가.
또 가족주의와 연고주의를 넘어서 어떻게 세계 시민으로서 우리를 바꿔나갈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이제 저희들이 담아내야 될 문제들인 것 같고요. 맺은말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음 페이지. 우리는 지금 급격한 변동 한가운데 있습니다. 말 그대로 미중유의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산업혁명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급격한 변화 속에 놓여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챗 GPT 때문에 난리잖아요. 챗 GPT가 무서운 이유가요. 지식사회의 종말을, 인간에 의한 지식사회, 정보사회의 종말을 AI가 당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위기의식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두뇌 역할을 사람이 아니라 AI가 할 가능성이 굉장히 현실화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위기 속에서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는데 결국은 국가, 시장, 시민사회 간에 어떻게 협력적인 노력을 통해서 위기를 기회로 바꿀 것인가 라는 문제를 고민해야 될 때고 성찰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거 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방향을 전환해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시민사회 취약성을 극복하면서 권력 관계에 눈 떠야 되고 그리고 시민 권력과 국가 권력 간에 보다 더 생산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시민 권력 형성을 위한 자구적인 노력과 또 국가나 시장과 선별적이고 주관적인 관계를 형성해 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다양한 누구든지 창의적인 노력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대화 소통, 참여와 대화 소통과 또 상호 이해를 통해서 이런 역량을 키워가고 그 힘을 통해서 시민 권력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제 공론장 운동을 제안하고 있는 거고요. 더 좋은 공론장을 위한 다음 페이지. 더 좋은 공론장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되죠. 근데 이 노력은 공부를 통해서도 나오지만 역시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실천적인 노력을 통해서 고민하고 또 그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또 성찰하고 또 같이 논의하면서 또 과제를 극복하는 그래서 국가주의, 가족중심주의, 연고주의, 집단주의 이런 전통사회 내지는 산업사회 유제를 극복하고 현실사회에 맞는 의미 있는 공론장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근원적인 질문은 어떻게 자발성과 자율성을 강화할 것인가? 또 공론장 이익 배분을 넘어서서 공론장은 협상과 이익 배분의 공간이 아니에요. 이성적 논의와 더불어 공공성을 확보할 것인가? 또 이성적 논의를 넘어서 상호 이해와 공감, 공통감, 상상력, 우애를 나누는 살아있는 공간으로 공론장을 만들어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과제를 고민하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들께 명확한 답보다는 이런 거 고민이고요. 고민 한번 나눠봅시다 라고 얘기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